살다 보면 누구나 비판적인 사람들과 마주치기 마련이다. 뭔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 할수록 비판이 쏟아질 때가 많다. 그들 중에는 질투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 남을 깔아뭉개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 회사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나 역시 온갖 비판에 직면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열심히 방어막을 쳤다. 그렇지 않으면 내 꿈과 야심이 훼손될 것만 같았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경험했으리라 생각한다.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우기까지 했다. 이런 교훈을 전하는 제일 유명한 인용문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일부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을 가리키며 그가 어떻게 비틀거렸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는지를 지적하는 이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기장에 들어가 먼지와 땀과 피가 얼룩진 얼굴로 용감히 싸우는 사람, 실수를 저지르고 부족함을 드러내면서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승리도 패배도 알지 못하는 냉담하고 소심한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자리를 결코 대신하지 못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 이렇게 썼다. 누가 나를 논박하면 내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뇌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면 나는 기꺼이 변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진실이며 그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는 진실이다. 우리를 다치게 하는 것은 자기 기만과 무지를 고집하는 태도다. 나는 심지어 나에게 뭔가 유리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대할 때조차 그가 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세우곤 했다. 내 딴에는 나만의 경계를 확실히 세운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가 난공불락의 담벼락을 쌓았다. 만약 일찌감치 건설적인 피드백이 드나들 대문을 만들었다면 몇 년이라는 시간과 막대한 투자금을 날리지 않고도 회사의 한계를 파악했을 텐데, 그때는 아우렐리우스 황제처럼 진실을 추구하기보다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고 싶은 욕심이 더 컸다. 더 나은 답을 얻기보다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다 보니 깨달음의 한계가 생기고 사업 성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일깨워줄 사람들의 조언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내 아이디어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실제로 어느 정도 먹혀들기도 했다. 단지 내가 나 자신을 속여가면서까지 믿고 싶었던 만큼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을 뿐이다. 비판적인 견해를 귀담아 들으라고 해서 반드시 그들의 말을 100%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기 의심의 늪에 빠져들라는 뜻은 아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며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주라는 뜻도 아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대안을 발견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고 취할지 스스로 선택할 힘이 있다.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면 대문을 언제 어떻게 열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언제 어떻게 경계를 확장하고 배움과 성장을 통해 잠재력을 키워갈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람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조언을 받아들였더라면 더 빨리 더 나은 답을 찾아냈을지도 모른다. 그랬더라면 비즈니스가 애초에 상상하던 양상과 다르다는 점을 일찍 깨달았을 것이다.
어쩌면 비판자들의 견해가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대신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누구나 비판을 부담스러워한다. 심지어 두려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누구도 비판을 완벽히 피할 수는 없다.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새롭거나 흥미로운 일을 아예 하지 않아야 한다. 제프 베이조스의 말이다.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기꺼이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비판에 직면했을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일까? 나에게는 비판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그렇다. 비판을 받으면 그와 관련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내 고객 가운데 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당신과 당신 직원들은 단지 내 반응을 확인하려고만 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하니까요.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당신이 나의 반응에 따라 행동을 하려 한다는 점이에요. 그게 얼마나 드문 사례인지 당신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모든 피드백은 행동으로 연결될 때에야 더 나은 성과를 위한 동력이 된다. 그래서 나는 비판을 수용하고 처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5단계의 프로세스를 고안했다. 그리고 각 단계에 앞글자를 따 TRIED라는 이름을 붙였다.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take time, 뜸들이기다. 흔히 비판이 날아들면 기분이 상하고 저절로 방어벽부터 올라가기 마련이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장착된 기본값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출발점일지는 몰라도 종착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비판이 들어오면 일단 뜸을 들이며 반사적인 반응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다음 그 비판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쪽이 현명하다. 이렇게 잠시 뜸을 들인 뒤에는 그 비판을 차분히 숙고하는 리플렉트 단계가 이어져야 한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가? 무엇을 의도한 비판인가? 그가 말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 이 모든 정보는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근거로 작용한다. 숙고가 끝나면 세 번째 단계, 즉, 이 비판의 어느 부분은 받아들일 가치가 있고 어느 부분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아이덴티파이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셈이다. 모든 비판에는 눈꽃만큼이라도 진실이 들어있다. 듣고 싶지 않더라도 뜸을 들이고 숙고하며 지금 상황에서 그 눈꽃만큼의 진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과 그가 하는 말에 우리의 시간과 집중을 어느 정도나 내줄지를 결정할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제 당신이 받은 비판을 다시 한번 숙고하며 반추하는 에코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갈 차례다. 우리가 확인한 눈꽃만큼의 진실에 초점을 맞추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추가 정보나 세부사항, 지침 등을 추린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딜리버, 실행하기다. 비판이라는 선물의 포장을 풀고 그에 대처하는 행동을 실행에 옮겨 그 비판 속에 들어있는 눈꽃만큼의 진실을 최대한 활용할 때 진정한 마법이 완성된다. 남의 비판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과정은 반드시 쉽지만은 않으며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되풀이할수록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본능적인 방어벽을 대신할 제2의 본성이 뿌리를 내린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 에픽테토스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해도 모든 난관과 위기를 막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 그는 가장 힘든 난관이 닥칠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생각했다. 불운하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위기를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조언이다. 실제로 위기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인간으로 기억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공황이라는 국난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남북전쟁의 주역 에이브러햄 링컨과 같은 지도자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각기 상상하기 힘든 위기를 마주하고 싸운 덕분에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했다. 개인적, 직업적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임으로써 인생의 통제 가능한 영역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위기를 더 큰 성장의 동력으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의 부산물인 경우가 많다. 즉, 수동적인 방관자 관점을 가진 사람은 위기가 닥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여긴다. 반대로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개념을 통제의 위치라고 일컫는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필립 짐바르도는 이렇게 말한다. 통제의 위치에 관한 지향은 결과가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 좌우된다. 혹은 결과가 우리의 개인적 통제력을 벗어나는 외부의 사건에 의해 좌우된다는 두 가지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제의 위치가 내부인가 외부인가는 우리의 삶과 행복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수천 명의 어린이를 출생 직후부터 추적한 어느 연구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내적 통제 성향이 강한 아이일수록 30세가 되었을 때 과체중일 확률이 낮으며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거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수치를 나타낼 확률이 낮다. 이 연구자의 설명에 따르면 통제 위치의 내적 성향이 큰 아이일수록 자기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크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더 건강한 삶을 누릴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이런 아이일수록 자존감도 더 높다.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삶과 자신에 대해 더 좋은 감정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인생에는 무조건 나쁜 일도 무조건 좋은 일도 없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일찍이 시련과 난관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일기처럼 쓴 명상록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고난을 돌아보며 이렇게 썼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나의 불운이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는 했지만 현재에 파묻히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없이 견뎌낸 것은 나의 행운이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나 고통 없이 견뎌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불운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런 불운을 견뎌낼 능력을 가진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비롯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교훈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다. 고통을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로만 국한하는 자세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스토아 철학자라면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남들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라고 한탄하는 일에서 오히려 감사를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련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가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의미는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상황에 부여한 의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결정한다. 그에 따르면 상황 자체는 좋고 나쁘고를 따질 대상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상황에 이런저런 꼬리표를 붙일 뿐이다. 셰익스피어도 햄릿의 입을 빌어 말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다. 아들러의 이런 관점을 수용하면 삶에 대한 통제력과 만족도를 회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닥치든 보기 나름이고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기가 쉽다. 그것은 결국 자기가 내린 선택과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만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고마움을 느끼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반대로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만 인식하는 사람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자기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수용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상황을 정의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면 실현에 어떤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유리할까? 부정적인 꼬리표는 더욱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진다. 중립적인 꼬리표는 중립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럼 긍정적인 꼬리표는? 실현에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끌며 수많은 과학적 근거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얻는다. 2018년 하버드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감사가 강력하고도 일관되게 더 큰 행복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감사는 더욱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좋은 경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건강을 개선하고 역경에 대처하며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심리적인 혜택이 전부가 아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감사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통증을 줄이기까지 한다. 게다가 이런 혜택은 한시적으로 끝나지도 않는다. 인디애나 대학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에 충실할수록 더욱 동화되고 그 혜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감사로 인한 혜택이 얼마나 강력하고 다양한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점점 쌓이고 있다. 감사에는 좋은 점뿐이다. 하지만 허울뿐인 감사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과 신기한 우연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가능하다. 이것이 비록 우리 시대에 익숙한 사고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보여주는 겸손한 태도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룬 모든 업적이 순전히 우리 능력 덕분만은 아니라고 말하면 이는 우리의 문화적 규범과 어긋나 보일지도 모른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자수성가이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생면부지의 땅으로 건너오니 말이다. 하지만 의도적이든 아니든 우연이든 아니든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여주듯이 더 큰 행복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겸양의 미덕은 우리가 건방진 얼간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인 혜택을 가져다 준다. 프로 포커 대회 우승자이자 심리학자인 마리아 코니코바는 자신의 책 블러프에 이렇게 썼다.
기술만으로 되는 일은 없다. 절대. 나는 절대적인 것을 멀리하는 편이지만 그 말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삶은 삶이고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술은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보다 기술이나 눈썰미, 예리함이 떨어지는 사람은 놓치기 쉬운 우연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 우연이 내 편이 아닐 때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은 피해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각자의 노력과 지혜에 힘입어 오늘까지 왔다. 우연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해서 노력의 가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우연히 극복해야 할 불운의 형태로 오든 여정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줄 행운의 형태로 오든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것을 인정한다고 못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골든 티켓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